네, 어, 미세먼지가 아직 여전한 하루죠. 전주 익산은 미세먼지가 최악인 경우가 꽤 많고, 어제는 눈이 따가운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지금 이 축축하고 서늘한 지하 화실이 더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지는 이 상황이 진짜, 정말 엉망인데요. 날씨가, 어, 역시 미세먼지 문제도 제 생각에는 2, 30년 정도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러네요. 이 경제 공황도 마찬가지고, 음, 요즘에 Z세대하고 90년대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도 여러 권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제 신입사원들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압축해봤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은 공정성하고 공개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성은 좀 나이 차별이 없는 굉장히 담백한 개인주의, 그러니까 권위에 도전한다기보다는 권위의 그 허무함을 이미 깨달아 버린 젊은이들, 자기 아버지나 삼촌들이 잘 나가다가 꺾이는 모습을 너무 많이 IMF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게 별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무시한다기보다는 지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모든 것의 지속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담백한 개인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무모하고, 그러니까 9세대가 봤을 때 무모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담백한 행동인 거죠. 공개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솔직함에서 모든 것이 공개되는 솔직함으로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휴대폰이 있고 SNS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기 개성을 공개하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거기서 경쟁력을 얻고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강하고. 그래서 공개성과 공정성. 근데 이 90년대생 또는 2000년대생 공정성과 공개성이 잘 꽃피우려면 교육하고 경제에서 두 가지 정도가 꼭 필요한데, 경제에서는 지금 이게 예산이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돌봄 경제가 확대돼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죠? 재원 마련의 방안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은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으로 인한 수익을 이런 저만의 영역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돌봄 경제에 투입을 할 생각인데, 전체를, 잠시만요. 네, 폰을 진동으로 돌렸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제가 헌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신, 나눔과 비움의 정신, 나눔, 비움, 뭐 돌봄, 이 정신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해야죠. 그래서 이 돌봄 경제로 젊은 세대의 공개성과 공정성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너 그러다 굶어 죽어, 그러면 그게 안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도 안 굶어 죽어, 이런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점차 바뀌어 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기본소득, 국민 기본소득, 국민 배당, 이 문제도 최소한의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노인 수당이나 또는 뭐 예술가 수당 같은 그렇게 머무를 게 아니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국민들에게
하게 해주는 어제 잡지에선가 어제 잡지에서 시사인 잡지에서 좀 가슴 아픈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은 여성 노숙자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력 남편에게 쫓겨나서 여성 노숙자가 된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주요 원인은 경제적인 파산이겠지만, 그래서 그 여성 노숙자들이 밤에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길거리를 밤에는 돌아다니고 낮에 자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출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또는 교회가 됐든 최소한 여성 노숙자만큼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뭐 설계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기사를 보다 보면은 아주 절박한 상황들이 현재 있고, 또 이제 천천히 대비해야 될 상황들이 있고, 뭐 중기, 단기, 장기, 그런 어떤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박원순 시장 제가 좀처럼 칭찬 안 하는데, 박원순표 대안학교 완전 자율교육. 그러니까 비인가 대안학교인데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교육부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적으로 대안학교를 제가 지원하는 대안학교를 이제 주로 이제 문화예술 쪽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 어떤 시도의 승인하에,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의 승인을 거부하는 대안학교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료적이잖아요, 이 교육부 자체가. 그리고 그게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여론, 대중들의 평균적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이 돼버리는 것이고, 정치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개성을 강조하는 미래 세대들하고 교육부의 정책이 안 맞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에서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안학교 시립 서울대안학교화하죠. 그리고 그 운영은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좀 진보적인 도시에서 먼저 시작할 수가 있겠죠. 전라북도도 한번 해볼 만한데, 교육권 바뀌고 나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차기 교육감 2, 3, 4위 후보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다음 교육감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또 개인이 지원하는 대안학교, 그러나 운영은 한유총처럼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공개하는, 어떻게 운영하고 돈이라든가 커리큘럼을 다 공개해서 욕은 먹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그래도 20, 30%만 있다면 그게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정성과 공개성의 세대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 사회에,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하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거예요. 적어서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연예인이 그 연애의 맛 TV조선의 그 가수 어떤 분이 뭐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소송당하고 솔로였다고 거짓말하고 한 게 이제 들통이 났네요. 근데 이런 들통나는 일들이 모든 게 지금 공개되는 시대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없는 시대에 그런 경제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든지 영혼성 있는 어떤 조치, 행동,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자,
경제에서 지금 뭐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책에다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에다가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등장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뭐 몇백 년 만에 몇천 년 만에 사건이 아니라 몇만 년 만의 사건이다. 지금 시대는 몇만 년이 내 변곡점이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과거에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굉장히 길었고 그 이전에 뭐 발달한 고대 문명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뭐 넘어가고요. 제가 그 초고대 문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긴 하지만 좀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어떤 증거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온난화로 4만 년 만에 드러난 땅. 물론 이게 정말 4만 년 만에 드러난 건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봐야 될 텐데 어찌되었건 이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4만 년 만에 노출됐다라고 밝히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끼라든가 식물들을 이제 탄소연대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을 해봤더니 4만 년 동안 빙하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북극, 남극이 지금 굉장히 빨리 녹고 있다. 이런 부분. 이 지구, 그러니까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너지 작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바닷물 수위가 뭐 50cm 올라갔다, 30cm 올라갔다, 요거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닷물 수위가 30cm 올라갔는데 폭풍과 해일의 강도가 3배가 커졌다. 그럼 이게 30cm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30cm가 아니라 3m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서 30cm가 올라갔는데 태풍과 해일이 강해졌다. 그러면은 3m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도시 몇 개 정도는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이 겨우 30cm 바닷물 수위 올라간 것만으로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후 재앙들이 이렇게 크게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시너지가 생긴다라는 점이죠. 자, 지금 경제에서 두 가지 경향성이 분명히 보이는데 자, 이런 거예요. 아주 돈이 많은 기업은 완전 자동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자율주행 배달업체에 1조 원을 투자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 자율화가 돈이 가장 많이 들 것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 제가 책 소개한 보통 사람들의 전쟁, 보통 사람들의 일자리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완전 자동화에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 투자가, 창업 전부 다 완전 자동화다. 뭐 일자리를 만드는 쪽은 전혀 아니다. 예.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와중에 틈새에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이런 거대 자본의 투자는 못 받지만 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기업들 덕질 투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어떤 사명감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일종의 덕질 투자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을 보면은 전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개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두 가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을 찾고 문화를 찾고 가성비를 찾는, 가성비하고 개성 문화를 합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심비라고 그러죠. 가심비 트렌드가 분명히 보여요. 뭐 20만 원대 노트북, 펫 피트니스 로봇.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감성적인 거죠. 같이 운동하는 로봇이죠. 수제 자동차, 나만의 자동차. 수제 맥주. 그 다음에 어떤 공연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빈집을 재생해서 그 빈집에서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회사. 그 다음에 텀블러인데 보온 보냉이 굉장히 강화된 텀블러.
더 강화된. 우리가 좀 빨리 식잖아요. 특히 이거 빨리 식는데 이거는 이제 그 원래 숯불 위에다 이렇게 불 위에다 올렸다가 먹는 등산용품이잖아요. 불을 피워서 그다음에 눈을 녹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눈 녹이는 그거 참 일이죠. 이만큼 물 만들려면 눈 계속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없는 사람은 문화와 개성과 어떤 놀잇감, 그 다음에 건강 쪽에 뭐 여기 보니까 세균 억제제 같은 것도 건강 바이오 뭐 건강 음료 이런 쪽으로 이제 거대 자본이 없는 쪽은 극히 이제 개인의 행복들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들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비싼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돈이 많은 기업은 그냥 인공지능 자동화 이런 식으로 경제가 지금 펀딩이 양극화되고 있다. 그런 점들이 신문들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제 작품 제가 1999년에 만들기 시작했던 작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시장에서 2만 원부터 10만 원, 20만 원까지 판매가 될 소품들입니다. 포도나무 넝쿨 작품으로 제가 이제 이건 정말 전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로 포도나무 넝쿨손에서 그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발견하고 욕망의 손이라는 욕망의 손, 욕망 있는 그들에게 손이 있다 부제, 욕망의 손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360도 돌아가게 전시를 했던 제 조각품이죠. 그러니까 제가 특허낸 거라고 볼 수 있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조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넥타이 조각이에요. 넥타이를 의인화해서 직장인들의 애환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 그게 이제 이것도 신문에 여러 번 났었고요. 그 넥타이 조각도 신문에 제가 이제 보도를 했죠. 보도를 해야지 인정을 받았으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걸로 또 인정을 받죠. 이거는 이제 끼워 넣은 건데 그 빗자루 대나무를 끼워 넣은 건데 이제 이거는 칼을 들고 누군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의인화해 본 겁니다. 이 넝쿨손이 뭔가를 잡고 올라가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정말 식을 줄 모르는 자본주의 욕망 같은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 넝쿨손 의인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손만 있고 헤드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이게 머리가 없죠. 여기 원래 머리가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이게 양손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없는데 다른 넝쿨손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 넝쿨손 자체가 하나의 인간으로 저는 이제 의인화한 거기 때문에 이 잡혀 있는 이 얘가 살려주세요 하는 거고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친구가 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는 굉장히 360도 돌아가면서 어떤 조용성을 가지고 있죠. 드로잉 같은 느낌?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들 많죠. 드로잉 방식의 조각을 하는 사람이 많죠. 이것도 이제 제가 조작해서 끼워 넣은 건데, 뭔가 총이라든가 박격포를, 포를 사격하는 듯한 모습이죠. 굴껍질하고 가리비 껍질이 이제 또 따개비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끼우는 홈이 생기고 따개비에도 이제 접착제로 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크리스탈 바니쉬를 바를 생각이에요. 전체가 살짝 반짝반짝거리게 튼튼해지게 복원을 잘해야죠.
이거는 이제 이 포도나무 넝쿨이 제가 어제 채집한 건데 어제 이제 익산 미성마방에 캔버스 주문하러 갔다가 캔버스를 200만 원어치도 주문을 했어요. 이제 2019년 개인전 또 해야 되고 또 많이 그려줘야 되니까 캔버스하고 액자 등등 해서 얼마 썼냐면 한 300 썼어요. 300만 원이 나갔어요. 어제. 이거는 그러니까 미성화방 옆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넝쿨 장미하고 포도나무를 같이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넝쿨 장미를 이렇게 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끼워 넣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가시가 있는 거는 이 가시가 있는 거를 넝쿨손이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고 있는 그 상태를 그냥 커팅한 거죠. 커팅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가시가 박힌 몽둥이를 들고 있는 그런 어떤 욕망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 된 거죠.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어떤 조형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다니까요. 와, 2000년 1월 달에. 그때 촬영비만 한 컷당 10,000원이었으니까 24개인가 화면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 찍는데 24만 원씩 주고 전시를 했었죠. 1회, 제 첫 회 개인전 2000년 1월에 했거든요. 이렇게 전시를 했었던 거예요. 24컷을. 이렇게. 조형미가 있어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자연이 가진 조형미라는 게 정말 대단하죠. 이거 보세요. 칼 들고 있는 내용은 칼로 누군가를 위협하는 사람을 의인화했지만 이 조형미, 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느껴지시나요? 이 조형미가? 이런 게 참 제가 이 조각품을 1999년에 만들고 있었을 때 서울대 조석과 최일 교수가 있어요. 최일 맞을까요? 목소리 아주 좋은 성우 아니냐 뭐 이런. 그 교수가 제가 이거 만들고 있으니까 이야 너 천재다.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 조각가들이 되게 부러워할 만한 아이템이죠. 저는 이제 조석과 출신이 아니지만 이 스토리텔링을 읽은 거예요. 이 넝쿨손과 사람의 욕망을 연결시켜서 이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비싸게 팔지는 않을 겁니다. 2만 원에서 뭐 한 20만 원 사이.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건 정말 제가 한 50만 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는 제가 50만 원 붙일 수도 있어요. 가격을. 이 칼을 들고 있는 얘는 조형미가 각도라든가 이 넝쿨손의 각도가 굉장히 사선으로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역동적이면서도 마치 펜싱하는 이걸 더 길게 하면 이제 펜싱하는 동작 옆으로 쓰러지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공격하는 직전의 상태 그런 어떤 에너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세요. 약간 이런 포즈에서. 그러니까 이 조형성이 가진 에너지가 굉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수석 같은 거 있죠. 수석이나 난초, 수석의 비유가 제일 좋겠다. 수석의 모양하고 무늬에 의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작품도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최초로 이 조각을 전시를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상 누가 봐도 제 작품이고 그리고 제 사인이 들어갈 것이고 밑에다 아직 사인 안 했지만 그리고 여기는 제 DNA가 들어가 있죠. 제가 조작을 했으니까 DNA 가루가 떨어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50만 원에 팔아도 굉장히 좋은 거는 이런 게 500만 원 또는 5천만 원, 5억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피카소가 만들었던 황소처럼 자전거 안장하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이걸 다수 제작을 할 건데 근데 굉장히 피카소의 황소는 뭐 몇십억 가겠죠.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제 사후에나 이제 있을 일이긴 하지만 이런 소품들은 제가 살아있을 때는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죠. 근데 그림은 살아있어도 그림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몇 개밖에 못 그린다는 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생존 작가의 그림이더라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경매가 되는 거죠. 어차피 사두면은 뒤에 나올 게 뭐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멋있다. 응? 아유, 나 지금 참 영상 끊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돌리고 싶은 이 마음. 돌려볼게요. 이조영미. 조각을 좀 감상해 본 분이라면은 제가 어떤 각도로 이 껍질에다가 어떤 각도로 이걸 붙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에다가 붙이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미술 공부의 목적이죠. 마지막에 어떤 각도로 어떻게 이 받침대에다가 이 넝쿨손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감각이고 감수성이고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이게 그림자도 참 재밌어요. 제가 이걸 전시장에 전시할 때는 항상 뒤에 그림자가 비추게 했거든요. 자, 그림자. 뒤에 그림자가 비추는 것도 참 재밌거든요. 이게. 전시장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그림자가 안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시장에서는 이동하면서 이걸 감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보이나? 그림자가 보이겠죠. 네, 이상입니다. 작은 조각 전시회를 했네요. 조각 4개로. 근데 참 이렇게 제가 만드는 것도 저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가 조작할 수 없는 거 원래 잡고 있는 이 상태를 이제 그 상태 아주 많아요. 제가 어제 채집을 한 20개 정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4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